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 절규에도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얼마 전 모텔처럼 보이는 건물로 중년 남자와 함께 들어갔던 어머니. 아버지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생사를 오가던 그 3시간 동안에도 어머니는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아침과는 다른 진한 화장을 하고 계셨죠. 그 모습은 제가 평생을 믿고 사랑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밤중에 불법 마사지업소가 있는 유흥가 건물을 들락거리고 정체 모를 남자에게 두꺼운 현금 봉투를 받아오시는 어머니. 밤마시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화장은 지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놔두고 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걸까요? 우리 가족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윤서진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5살 아들 도연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죠. 오늘은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가, 그곳이 제가 자란 집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잠시만 신세를 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지금 아버지는 종합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집에는 저와 도연이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일상이 반복되죠. 떡볶이, 김밥, 순대를 팔아번 돈으로 도연이 어린이집 비용과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매일 실감합니다. 어머니는 62살이십니다. 평생을 깔끔하고 부지런한 분으로 사셨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시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도연이 아침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새벽 6시 반 분식집 준비를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방금 들어오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어머니는 외출복 차림 그대로 소파에 몸을 기대고 계셨죠. 눈은 감겨 있었지만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엄마,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뜨셨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죠. 아, 응.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 요즘 새벽 공기가 좋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의 피로감보다는 제 불편함이 더 컸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혼자 일어나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레고 블록이며 자동차 장난감이 거실 바닥에 온통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을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도연이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도연이를 안아 올리며 부엌으로 향하셨죠.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힘에 부쳐 보였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늦잠을 잤네. 금방 밥 차려줄게.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동작도 평소보다 느렸죠. 제 안에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예전에는 내가 일어나기 전에 집안이 다 정리되어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도연히 밥을 차리는 데만 집중하셨죠. 미안해. 요즘 좀 피곤해서. 피곤하신 건 알겠는데요. 밖에서 일하는 저도 7시에는 일어나는데 집에 계시는 분이 8시에나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말을 하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보였죠. 도연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혼내지 마. 할머니 착해. 도연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이미 감정의 화살을 쏘아버린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이 앞에 김과 계란 프라이를 놓아주셨죠. 알겠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평소의 밝은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죠. 분식집으로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새벽형 인간이셨다는 걸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가족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늦잠을 자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어머니의 변화가 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아버지 병원비며 도연이 양육비며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분식집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아침에 도연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이 그대로였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죠. 어머니는 대체 뭐가 힘드신 건지 소파에 누워 쉬고 계셨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죠. 엄마, 오늘 하루 뭐 하셨어요? 제 질문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아, 서진아. 언제 왔니? 오늘은 아버지 병원 다녀오고 도연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고 그랬지. 대답은 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그것뿐이에요?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미안해. 내일은 꼭 정리할게.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밤 11시 저는 방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였죠.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였죠.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답답해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어머니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고 급히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 밤 9시면 주무시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밤늦게 외출을 하시는 걸까? 새벽에 들어오시고 낮에는 피곤해 하시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저 피곤함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계신지, 왜 그렇게 변하셨는지 알아볼 여력도 없었죠.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은, 그리고 그 씨앗은 곧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시고, 낮에는 피곤해 하시고, 밤이면 또 어디론가 나가시는 일이 반복되었죠. 처음엔 그저 불면증이나 갱년기 증상이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목격한 장면은 단순한 걱정을 의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밤 11시 분식집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빗으며 화장을 하고 계셨죠. 평소 집에서는 편한 옷차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 시간에 외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거울 속으로 저를 힐끗 보시더니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답답해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밤 11시예요,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멀리 안 가. 금방 올게. 어머니는 제 만류도 듣지 않고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시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죠. 곧 들어오시겠지 생각하며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분식집 마감을 일찍 끝내고 근처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도연히 기저귀며 물티슈며 살 것들이 많았거든요. 장을 보고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평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은 도저히 못 오르겠다며 아파트에서도 항상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시던 어머니가 낯선 건물의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트 봉투를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층엔 골든 나이트 클럽이라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고 2층은 프리미엄 마사지, 3층은 비즈니스 룸살롱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어머니가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건물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그런 곳에서 뭘 하시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손에 든 마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건물 입구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시더니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어머니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려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수상한 건물에 어머니가 왜 가신 걸까? 그곳에서 누굴 만나신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이 시간에요? 어떤 친구요? 제가 계속 묻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니? 엄마도 친구 만날 수 있지. 너만 바쁜 거 아니야. 시선을 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친구분이 그런 건물에 사세요? 제가 은근히 떠보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건물?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늦은 시각에 낯선 건물에 방문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그런 건물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오신 걸까? 친구를 만났다는 게 정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 왜 그런 수상한 건물에 가시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도연히 아침을 챙기시는 손길이 느렸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으셨어요.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며 곁눈질로 살펴보니 어머니의 손목에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목 다치셨어요? 아, 이거 그냥 좀 삐끗했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어머니는 소매를 내려 파스를 가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또 수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아픈 곳을 다 말씀하시며 약을 찾으셨을 텐데 오늘은 숨기려고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내내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떡볶이를 저으면서도 김밥을 말면서도 계속 그 건물의 네온 사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골든 나이트 클럽, 프리미엄 마사지, 비즈니스 룸살롱, 그리고 그 건물로 올라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저는 그 건물 근처를 다시 지나가 봤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음침한 분위기였어요. 창문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출입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4층을 올려다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저기서 뭘 하셨던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혹시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외로워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혼자 지내셨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혹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안 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신 것 같았어요. 감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셨더군요. 또 나가세요? 응, 잠깐만. 엄마,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걱정 마. 엄마도 다 알아서 해. 어머니는 제 걱정을 가볍게 넘기시며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다음번엔 꼭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어. 어머니가 정말로 무엇을 하시는지 확인해야겠어. 의심은 이미 제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떠오르는 이상한 상상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건물을 목격한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행동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가시는지, 언제 들어오시는지, 표정은 어떤지, 옷차림은 어떤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려는데 창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계셨죠.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발이 섞인 머리가 가로등빛에 반짝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죠. 어머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한 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곳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뒷문으로 나가 그들이 있는 곳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벽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자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뭔가를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계셨죠. 남자가 무언가 말을 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평소 집에서 보던 피곤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일도 올게요. 바람에 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자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 어머니께 건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그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저건 돈이 분명했습니다. 그 두께를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고 어머니는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죠.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주우시며 대답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답지 않은 반응이었죠. 골목에서 누군가랑 이야기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어머니는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어머니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금 뭉치가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두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1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황급히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뭐하니?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 립밤 찾고 있었어요. 제 것인 줄 알고. 거짓말이 서툴렀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방을 항상 방에 가지고 들어가시더군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남자, 은밀한 만남, 그리고 돈 봉투.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친구 사이라면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골목에서 몰래 만나야 하죠? 왜 돈을 주고받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설마 불륜을? 그 남자가 어머니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틈을 타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 중이신데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니. 그것도 돈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저녁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김밥을 자르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떡볶이 국물을 쏟기도 했어요. 단골 손님이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엔 화장까지 하셨더군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계셨어요. 또 나가세요? 응.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 질문에 어머니가 화장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거울 속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무슨 사람? 그만 좀 해. 엄마도 숨이 막혀. 엄마가 뭘 하고 다니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차갑게 말씀하시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아버지 면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그 중년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12시에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남자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번호판을 보니 서울 번호였죠.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일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검은색 제네시스 타는 사람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셨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왜? 그냥 병원에서 본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계신 것 같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아버지께 알려드려야 할까? 아니면 직접 어머니와 대면해야 할까? 도연이는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가신 것 같았어요. 차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죠.
아마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겠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밀을 혼자 품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괴로운 건 동네 사람들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떡볶이를 주문하시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너희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 네. 왜요, 아주머니? 제가 놀라서 되묻자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아니, 그게 우리 집이 너희 집 가는 길목에 있잖아. 정자 씨가 새벽마다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더라고. 새벽 2시, 3시쯤? 혹시 어디 나가시는 일이라도 있나 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떡볶이를 젓던 손이 멈췄어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죠. 아, 그거요. 요즘 불면증이 있으셔서 산책 다니신대요. 산책? 새벽 2시에? 그것도 매일? 아주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저를 훑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떡볶이를 포장해 드렸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돌아오면서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서진 씨, 잠깐만.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그 집 어머니가 자꾸 새벽에 들어오시더라고. 새벽 4시쯤이었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어디 갔다 오신 거래?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새벽에는 보니까 화장이 좀 번져 있으시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경비 아저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장이 번졌다니. 도대체 어머니는 새벽에 어디서 뭘 하고 오신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게 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자꾸 새벽에 돌아다니신다고 하는데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칼질하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하고 와. 사람들이 참 할 일 없나 봐.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산책이요? 왜 이렇게 캐묻니? 엄마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연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도연이를 달래러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쓰시던 연한 핑크색 립스틱 옆에 진한 빨간색 립스틱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수도 평소 어머니가 쓰시던 은은한 향이 아니라 진한 머스크 향이 나는 향수였습니다. 이런 건 언제 사신 거지? 서랍을 열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검은색 스타킹, 레이스가 달린 속옷, 그리고 마사지 오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도대체 뭐하니? 어머니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이런 화장품은 언제 사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가오셨어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 산 거야. 왜 엄마는 화장품도 못 사?
이런 진한 립스틱을. 그리고 이 오일은 뭐예요? 피부 관리용이야.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사지 오일, 진한 화장품, 새벽 외출, 번진 화장.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문득 지난번 어머니가 올라갔던 건물의 프리미엄 마사지라는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다음날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그 중년 남자가 마사지업소 사장이고 어머니가 거기서 돈이 필요해서. 서진아, 또 멍하니 있네? 옆집 미용실 원장님이 김밥을 사러 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김밥 2줄이죠? 응. 근데 너희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시더라. 지난번에 새벽에 봤는데 평소랑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으셨더라고. 또 시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언제요? 한 일주일 전, 새벽 1시쯤이었나?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 응급실 다녀오는 길이었거든. 근데 정자 씨가 차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좀 수상했어. 수상하다니요? 옷이 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그리고 걸음걸이가 좀 힘들어 보이셨어. 허리를 잡고 계셨거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눈치챈 건가요?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냥 피곤하셨나 보죠. 그래, 그랬겠지. 근데 서진아, 혹시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니? 내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미용실 원장님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그런 추측까지 하고 있다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밥을 건네드리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11시쯤 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셨거든요. 이번엔 정말 진한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빨간 립스틱에 아이라인도 진하게 그으셨죠. 또 나가세요? 응. 늦지 않을게. 어머니가 차키를 들고 나가셨어요. 어머니의 소형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지켜본 뒤 저는 동네 친구에게 빌려두었던 차를 타고 몰래 뒤를 따랐어요. 어머니의 차는 역시 그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골든 나이트 클럽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 어머니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건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보였습니다. 2층의 프리미엄 마사지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걸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버지 병원비를 대기 위해? 2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건물에서 나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확실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화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어머니는 힘겹게 차에 올라타셨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어머니가 운전석에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돈을 받고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시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평소보다 늦게 마감한 날이었는데 마지막 손님이 술에 취해서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큰 길을 걷고 있는데 익숙한 흰색 소형차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차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저를 못 보신 것 같았어요.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차가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수상한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골목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캐슬, 로즈.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셨어요. 검은색 코트에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꾸민 모습이었죠. 화장도 진하게 하신 것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붉은 립스틱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모텔처럼 보이는 한 건물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입구 앞에서 잠시 기다리자 곧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년 남자였어요. 남자는 어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도 거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남자를 올려다보며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정말로 그 남자와 일단 정신을 차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 건물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두 사람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5분쯤 뒤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모습이 더욱 수상했죠.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은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스카프도 제대로 매지 못하고 그냥 목에 걸쳐져 있었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남자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으셨죠. 남자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따라 웃으셨어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바람에 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어머니는 천천히 차로 걸어가셨어요. 차에 올라타시는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였죠. 시동을 걸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머니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기다리다 밤을 새웠고 어머니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들어오셨죠.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죠.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쉰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최대한 무심한 듯 물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왔어.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거짓말. 뻔한 거짓말이었죠.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셨어요. 이 새벽에요? 그래, 미안. 늦었네. 너도 얼른 자. 어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계셨고 손목에도 파스가 붙어 있었죠. 엄마, 많이 아프세요? 아, 이거 어제 좀 무리했나 봐. 무리했다니. 무슨 무리를 하셨다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아침을 먹은 후 어머니가 거실 탁자 위에 현금 봉투를 놓으셨어요. 서진아, 이거 생활비 좀 보태.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이 5묶음.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냥 모아둔 거야. 모아둔 거요? 엄마한테 수입이 어디 있다고 이런 돈을 모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왜 이렇게 따지고 드니? 생활비 보태준다는데. 이 돈 설마 그 남자가 준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남자? 엄마가 만나는 그 은발 머리 남자요. 돈 받고 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 같았지만 중간에 멈추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너, 내가 지금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럼 새벽에 그런 수상한 건물에서 나오시는 건 뭐예요? 화장은 왜 지워져 있고 머리는 왜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돈 봉투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데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아니면 그 불법 마사지업소 같은 곳에서 더 나쁜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와 어머니 사이엔 냉랭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난 일은 제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분식집에서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죠. 불안한 마음에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진 님이시죠? 윤민수 환자분 보호자 맞으신가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셔서 지금 응급처치 중이십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급히 연락해서 가게를 맡기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3번, 4번, 5번.
계속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설마 휴대폰을 꺼놓으신 건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나왔어요. 정말로 휴대폰을 꺼버리신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눈을 간신히 뜨시며 저를 보셨죠.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급성 호흡부전 증상이 왔었는데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4시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해요. 보호자분이 계속 계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읽지 않으셨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시, 4시.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 어머니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보호자분이 더 오시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길래 3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는데 제가 처음 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화장이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실 때보다 훨씬 진한 화장이었어요. 파운데이션도 새로 한 것 같았고 립스틱도 선명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폰을 못 봤어. 어머니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3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도대체 누구랑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 남자랑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화장을 새로 하셨어요? 아침보다 훨씬 진하게 하셨잖아요. 머리도 새로 하시고.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셨습니다. 그 손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침엔 없던 진한 향수 냄새. 이건 그냥 뭐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휴대폰은 왜 꺼놓으신 거예요? 방해받기 싫으셨던 거죠? 그 남자랑 단둘이 있는 걸. 서진아, 제발. 제발 뭐요? 이제 숨기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엄마가 새벽마다 어디 가시는지, 누구 만나시는지, 뭘 하시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드셨고 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쪽을 보며 앉아 있었죠. 가끔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도연이 데려와서 저녁 챙겨줘야 해. 지금 가시게요? 도연이 재우고 다시 올게. 어머니는 그렇게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도연이 때문일까? 아니면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 3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옷이 바뀌어 있었어요. 병원에 올 때 입었던 검은색 재킷이 아니라 회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죠. 그리고 목에는 스카프가. 왜 갑자기 스카프를 두르신 걸까요? 도연이는 잠들었어.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까 넌 그만 들어가 봐.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죠.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누구와 함께였던 걸까요? 그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상처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병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지만 저와 어머니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였어요. 분식집에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재료를 사러 도매시장에 가야 했죠. 평소엔 배달을 시키지만 이번엔 거래처 사정으로 직접 차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차 좀 쓸 수 있을까요? 도매시장 가야 해서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안 돼. 중요한 약속이 있어. 또요? 매일 밤마다 약속이 있으시네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래, 약속이 있어. 왜? 매일 밤 누구랑 약속이 있으시길래 차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죠. 알았어요. 택시 부를게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에서 짐을 싣고 오려면 차가 꼭 필요했어요. 결국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어머니 차 키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쓰신다고 했으니 낮엔 괜찮겠지 싶었죠. 차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진한 머스크 향이 차 안에 가득했죠. 운전석 옆자리를 보니 넥타이 핀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색 넥타이 핀. 분명 어머니 것은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이 차에 탔던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어디론가 갔겠죠. 그 수상한 건물로 아니면 다른 은밀한 곳으로. 백미러를 보니 뒷좌석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호텔 주차권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습니다. 사흘 전. 어머니가 오후 내내 나가 계셨던 날이었죠. 호텔까지 가셨단 말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모텔도 모자라서 호텔까지 갔다니.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하기도 했고 필요한 재료를 빼먹기도 했죠. 머릿속은 온통 그 호텔 주차권과 남자 향수 냄새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차려입으셨더군요. 그런 옷은 아버지와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던 옷이었는데 차에서 왜 남자 향수 냄새가 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냄새?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넥타이 핀도 있었고 호텔 주차권도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대답하셨어요. 친구 남편이 같이 탔었어. 병원 가는 길에 태워줬거든. 그 친구 남편이 지난번 그 남자예요?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이 늦어져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었죠. 평소라면 어머니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출하시는데 오늘은 집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신가 싶어 방을 확인했지만 비어 있었죠. 도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도연이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쉬며 끙끙거리고 있었죠.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도연아, 도연아.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9.5도, 거의 40도에 가까웠어요. 탁자 위에 어머니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재워놨어. 금방 다녀올게. 메모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아니 알았는지 몰랐는지 혼자 두고 나가셨다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계속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죠. 도연이가 지금 아픈데 어딜 가신 거예요? 당장 들어오세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혼자서 도연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어머니께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손자가 죽어가는데 그 남자랑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도 아픈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음성 메시지에 울부짖듯 남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열이 났죠?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왔을 때 이미 혼자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자요? 이 상태로? 수치스러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혼자 있었다는 게 도연이가 주사를 맞고 수액을 맞는 동안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이 응급실이에요. 혼자 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당장 오세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나셨어요. 헐레벌떡 뛰어오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화장은 진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평소와 다른 피곤한 얼굴. 도연이는 이제 열은 내렸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5살짜리를 혼자 두고 나가셨어요? 애가 40도 가까이 열이 났는데 재울 때는 괜찮았어.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어. 금방이요? 2시간 넘게 연락도 안 되셨잖아요. 도연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아, 대체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엄마가 뭘 하고 다니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왜 돈을 받으시는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불륜이든
아니면 그 프리미엄 마사지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든 손자를 혼자 두고 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도연이를 버리고 간 거잖아요. 저는 도연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밤 저는 도연이를 친구네 집에 맡겨두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무엇을 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다음 날 밤은 하늘에서 폭포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11시가 되자 어머니는 또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나가시는 걸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긴 한 모양이었어요. 이런 비에 나가세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우산을 챙기셨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방수 점퍼. 평소의 외출복과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차를 몰고 나가신 후 저도 친구에게 빌린 차로 뒤를 따랐습니다. 빗물이 앞 유리를 때려 시야가 흐렸지만 어머니 차의 빨간 후미등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어머니 차는 예상과 달리 그 수상한 건물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지난번엔 그 건물로 가셨던 어머니가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였죠. 차는 공업지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어머니는 큰 창고 건물 앞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물류창고 같았어요.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펼쳤죠. 어머니가 건물로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입구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에 붙어 있는 대형 현수막, 새벽 배송 물류센터 야간 집화장.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물류센터? 집화장? 문 너머로 들리는 소음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소리, 박스 나르는 소리,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넓은 공간에 수백 개의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60대의 어머니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어 나르고 계셨습니다. 생수 박스였어요. 한 박스에 3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어머니는 그걸 들어 카트에 실으셨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김정자님, 여기 B구역 물량 확인해 주세요. 젊은 직원이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그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자 씨,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배송 조심하세요. 특히 계단 오를 때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하세요. 남자는 배송팀 관리자였던 거예요.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던 것도 이제 보니 어머니 손목에 테이핑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송하다가 다치신 거였어요. 네, 걱정 마세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그 미소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차에 박스들을 가득 실으셨어요. 저는 몰래 뒤를 따랐죠.
첫 번째 배송지는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어머니는 폭우 속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셨어요. 1층, 2층, 그렇게 5층까지. 비에 젖은 계단은 미끄러웠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하셨어요. 그때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새벽 4시 어머니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박스를 안고 있어서 손을 짚을 수도 없었어요. 그대로 무릎으로 계단 모서리를 찍으셨죠. 아,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무릎을 만지며 아파하시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빗속에서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서진아, 내가 왜?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시며 무릎에 흙을 털어내셨어요. 따라왔구나. 택배 배송이었어요? 이 모든 게 새벽마다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셨죠.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제가 소리치자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말하면 못하게 했을 거잖아. 그럼 당연히 못하게 했죠. 60 넘으신 분이 이런 일을. 그래서 안 한 거야. 내가 반대할 게 뻔해서. 어머니는 다시 박스를 들어 올리려 하셨어요. 저는 그 박스를 빼앗았습니다. 3달 전에도 그랬잖아. 엄마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일을 하냐고. 도연이도 봐야 하고 아버지 병원도 가야 하는데 일은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극구 반대했었죠. 그래도 이런 일은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어떡해.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내 분식집 수입으로는 도연이 학원비도 못 대잖아. 아버지 병원비는 또 어떻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너 혼자 고생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시작한 거야. 그래도 불륜이라고 의심받으면서까지 해야 했어요? 제 말에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설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할 것 같았고. 그 남자는요? 아까 그 중년 남자랑 모텔로 들어가는 것도 봤는데. 배송팀 관리자야. 근데 모텔이라니? 아, 거기는 숙박업소를 통째로 매입해서 사무실이랑 물류하청업체 배송기사 휴게실로 쓰는 곳이야. 돈 봉투는요? 그 두꺼운 봉투. 일주일 정상금.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 그 수상한 건물은요? 클럽이 있는 그 건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거기도 배송하러 가는 거야. 4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새벽에도 물건 받는 곳이 있거든. 물건은 소량이지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서 제일 힘든 곳 중 하나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화장은요? 진한 화장하고 다니셨잖아요. 고객 응대해야 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면 나이든 배송기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빗속에서 계단에서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오해할 만했어.
나도 제대로 설명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믿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서진아, 이제 그만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어머니는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 가족 위해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그날 새벽 저는 어머니를 도와 남은 배송을 함께 했습니다. 30kg 박스가 얼마나 무거운지, 비 오는 날 계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벽 배송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새벽 6시 모든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우리 가족 다 힘든 시기야. 하지만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파스 냄새가 나는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와 함께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씻고 주무시러 들어가셨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해가 뜰 무렵 저는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이마에 붙인 파스가 삐뚤어져 있었고 손목에 테이핑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매일 들고 나가시던 그 검은색 가방.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무릎 보호대 2개, 허리 보호대, 진통제 1통, 파스 여러 개, 그리고 손목 테이핑용 테이프.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매일 밤 이것들로 무장하고 그 고된 일을 하러 나가셨던 거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깔끔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배송 수입 42만 원. 서진이 분식집 적자분 보충 20만 원. 도연이 병원비 5만 원. 남은 돈 17만 원. 3월 22일 배송 수입 45만 원. 민수 병원비 부족분 30만 원. 생활비 10만 원. 남은 돈 5만 원. 3월 29일 배송 수입 50만 원. 도연이 어린이집 비용 20만 원. 서진이 분식집 재료비 지원 20만 원.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번 돈을 한 푼도 당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죠. 제가 분식집이 어렵다고 한숨 쉴 때마다 어머니는 몰래 돈을 보태주셨던 거예요. 화장대 위에 놓인 어머니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을 켜니 알림이 떴어요. 이번 주 배송 수입 4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새벽 배송 앱이 깔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어머니의 배송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하루에 30건, 40건, 많을 때는 50건까지. 한 건당 900원에서 1200원.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0만 원을 버신 거였어요. 배송 후기도 있었습니다. 배송기사님이 항상 친절하세요. 새벽인데도 밝게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항상 시간 맞춰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하셨던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거죠. 8시가 되자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 걸 보시고 놀라셨어요. 안 잤니? 엄마, 이거. 제가 수첩을 들어보이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봤구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몸이 나만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엄마도 엄마야.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워낙 반대하니까. 그래도 이런 일은 너무 힘드셨을 텐데. 힘들긴 했지. 처음엔 일주일만 버티기도 힘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어요.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게 뿌듯했어. 늙어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 마른 어깨가 만져졌어요. 엄마는 항상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때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도연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아파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왜? 할머니 어디 아픈 것 같아? 할머니 걸을 때 이상해요. 이렇게. 도연이가 절뚝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관찰력이 좋죠. 어머니의 미세한 절뚝거림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도연이가 호해줄게요. 도연이가 어머니 무릎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저와 어머니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분식집에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떡볶이를 저으면서도 김밥을 마는 중에도 계속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이 떠올랐어요. 30kg 박스를 들고 옮기시던 그 모습이.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무릎 보호대와 허리 보호대를 새로 샀어요. 제일 좋은 걸로. 파스도 한 박스 샀고 진통제도 샀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잔뜩 샀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런 거 사지 마. 돈 아까워. 엄마가 건강해야 저희도 건강해요. 이건 투자예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할게요. 엄마는 푹 주무세요. 괜찮아. 익숙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낮에도 시간 나실 때마다 주무셔야 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슈퍼우먼이셨다. 60이 넘은 나이에 매일 새벽 6시간씩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못난 딸의 의심과 모욕을 묵묵히 감수하셨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다. 11시가 되자 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세요? 응.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비 온대요. 알았어. 어머니가 나가시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다가 돌아서서 저를 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나도 사랑해, 서진아. 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창문으로 어머니 차를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지를.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어머니가 남기신 메모가 있었어요. 서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기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는 거야. 사랑한다. 메모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따뜻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희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라면 곧 퇴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죠. 정말이에요? 정말로 아버지가 퇴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 급격히 좋아지셨어요. 약물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도 피곤한 기색 없이 아버지 곁을 지키셨죠. 아버지도 날이 갈수록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짐만 됐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 고된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버지와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일주일 후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치료받기에는 충분했죠.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도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신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이제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해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8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었죠. 집이 최고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신 아버지를 보니 정말로 집에 돌아오셨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도연이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떨어지지 않았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들. 병원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집밥이었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식사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배송일 그만두세요. 아빠도 퇴원하셨고 제가 분식집 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조금만 더 할게. 내 아버지 퇴원했다고 병원비가 끝난 게 아니잖아. 약값도 있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그래도 서진아, 엄마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 가족 위에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분식집 운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특별 떡볶이, 어머니표 김밥. 놀랍게도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엄마, 정말 요리 천재세요. 에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한 건데. 어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뭔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또 배송을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제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같이 가요. 왜? 너도 일하느라 피곤한데.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함께 배송을 했어요.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벽 4시쯤 한 아파트 5층에 배송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엄마가 이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 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우유 배달하는 할머니, 신문 돌리는 아저씨, 빵 굽는 제빵사들. 어머니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침에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지만 누군가는 비 오는 새벽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걸 가져다 놓는 거야. 그게 나더라고. 내가 없으면 누군가의 아침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 60 넘은 이 늙은 엄마도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그게 힘이 됐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자책하지 마. 내가 만든 떡볶이 먹고 힘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야. 저는 어머니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삭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로하셨어요. 당신이 더 힘드신데도.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서진아, 봐. 해가 뜬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출이었어요.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붉은 해가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뭘 또. 그냥 모든 게 다요.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킨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둘러대셨지만 아버지는 다 아시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으셨죠. 춥겠다. 얼른 들어와. 그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도연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떻게 그렸어?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 다음 엄마, 그 다음 할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도연이의 순수한 사랑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배송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머니를 다르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어요.